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도쿄 재판입니다. 과연 이것은 정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전범들을 단죄한 정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전범을 다룬 일본의 도쿄 재판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뒤엉킨 재판으로 기억되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194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난생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 히로히토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바로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 나라를 재건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1946년 5월 드디어 도쿄 재판이 시작되죠. 목표는 아주 명확해 보였습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전쟁을 일으킨 일본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아주 상징적인 재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메가더 장군이 생각했던 건 간단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일으킨 주범들만 딱 잡아 처벌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내려온 지시 하나가 이 단순했던 계획을 아주 복잡하게 꼬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사기간을 진주만 공습에만 한정하지 말고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망까지 무려 14년이란 긴 시간으로 늘리라는 거였어요. 아니 14년이라니 이 결정 하나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 대상자를 찾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14년 동안 일본 정부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내각이 16번이나 갈아치워졌고요. 총리가 15명, 외무 대신 20명, 육군 대신 12명,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책임을 어느 한 정권이나 특정 인물 집단에게 콕 집어 묻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책임자를 찾기 힘든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 엘리트들이 선택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였죠. 그 희생양이 바로 전시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그는 이 재판의 상징적인 악당으로 지목됐고 체포 직전에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신없던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유일하게 불변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으로 불렸던 히로히토 천황이었죠. 여기서 전후 처리 과정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과연 천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시 미국 여론은 아주 명확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무려 70%의 미국인들이 천황을 피고인석에 세워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합국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죠. 분위기는 분명히 천황을 기소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판의 성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워싱턴에 극비 전문을 보내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천황을 기소하면 일본은 엄청난 혼란과 내전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결국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일본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 하나로 정의의 문제가 순식간에 냉전이라는 거대한 정치 게임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메가더의 경고는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도쿄 재판의 최우선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천황 보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법정이 아니라 천황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정치적 연금 무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히로히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려는 대대적인 리브랜딩 작전이 시작됩니다. 딱딱한 군복 대신 세련된 서양식 정장을 입히고 공식적으로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 악수하는 민주적인 군주의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치밀한 작전이었던 거죠. 밖에서는 이렇게 천황을 인간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 포장하는 동안 감옥 안에 있던 전범 용의자들에게는 뭘 허용했냐면요. 서로 증언을 조율해서 천황에게 절대 불똥이 튀지 않도록 입을 맞출 시간을 준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각본이 다 짜여져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막이 오른 재판은 정말 기묘한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1개국에서 온 판사들이 앉아 있는데 한 피고인은 갑자기 옷을 벗고 일어나서 재판장 뒤통수를 때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도 난징 대학살 같은 끔찍한 만행에 대한 증언이 나올 때는 법정 전체가 숙연해지기도 했죠.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온 팔 판사는 처음부터 이 재판 자체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애국적인 행동이었다. 따라서 전원 무죄다라는 파격적인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이끌었던 재판장, 호주의 윌리엄 웹 경조차도 내심 이 재판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천황에 빠졌기 때문에 이 재판의 권위는 크게 훼손되었다고요. 프랑스 판사의 의견은 이런 내부의 불만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재판은 진짜 주범은 뒤로 빼놓고 그의 공범들만 처벌하는 꼴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 재판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재판 도중에 정말 아찔한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도조 히데키가 증언 중에 무심코 우리 신하들 중 누구도 천황폐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와, 이 한마디는 천황을 보호하려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말실수였죠. 검찰은 발칵 뒤집혔고 곧바로 도조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그것은 천황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증언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치밀했죠. 결국 각본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주 히데키를 포함한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공식 판결문은 전쟁의 책임을 일부 군국주의자들의 폭주 탓으로 돌렸을 뿐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천황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한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의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에게는 일본을 벌하는 것보다 소련에 맞설 강력한 동맹국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당한 7명을 제외한 모든 A급 전범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슬그머니 다 석방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이없는 결말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이 재판이 진정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저 승자의 정의, 즉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진 자들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도쿄 재판이 남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국가의 최고 권위자였던 천황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본 사회 전체가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돌아볼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이렇게 형성된 뒤틀린 역사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에 아주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상이 냉혹한 정치적 현실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7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도쿄 재판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